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풀어주는 쉼표 라이프의 진행자 여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여러분의 재테크와 투자, 나아가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한계 기업의 급증, 쉽게 말해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업 몇 곳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경제 전체의 체력을 약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계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뜻합니다. 즉 돈을 벌긴 벌지만 그 돈으로 빚의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상태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상장사 중 약 41%가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었고, 이 중 3년 연속으로 이런 상태인 기업은 18%나 됐습니다. 이건 이미 구조적으로 좀비 기업화된 상태예요. 2024년엔 더 심각해졌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 중 한계 기업 비중이 17.1%,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정말 위험합니다. 건설사 10곳 중 4곳이 이자 보상 배율 미만, 즉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상태예요.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 24%, 전기가스수도 15%, 보건복지 14%, 예술 스포츠업 14% 등 서비스 전반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경기 일시 침체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피로 누적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계 기업이 늘어났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상승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가 급등하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기업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 운영하는데 이자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거기에 고물가, 글로벌 경기 침체, 수출 부진이 겹쳤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줄고 내야 할 이자는 늘어난 상황이 된 거죠. 특히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컸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공사비는 폭등했죠. 자재값이 오르는데 분양은 안 되고 결국 건설사들이 빚으로 버티는 구조가 됐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전자산업 같은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급락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업 자체의 문제입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드는데도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큰 돈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수익성 악화, 부채 증가, 회계 부실, 이 세 가지가 겹쳐 한계 기업 제조기처럼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한계 기업이 늘어나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계 기업은 사실상 좀비 기업이에요. 죽지 않지만 살아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 이런 기업이 시장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이 멈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런 기업이 제때 퇴출됐다면 GDP는 0.5%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기간에도 비슷하게 GDP 0.4% 추가 성장 여지가 있었다고 해요. 한계 기업은 인력, 자본, 금융자원 같은 희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점유합니다. 결국 생산성 높은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죠. 부실 기업이 많아지면 은행의 부실 대출도 늘어납니다. 이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죠. 이런 기업의 주식은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비 기업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죠. 결국 이런 기업이 버티다 무너질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 지역 경제까지 피해가 번집니다. 고용 위축, 연쇄도산, 세수 감소. 결국 경제 전반의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럼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2025년 1월부터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재무구조가 너무 나쁜 기업은 조기 퇴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4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약 8%, 코스닥 기업의 7%가 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프리-ARS, 즉 도산 예방용 조정 절차도 도입됐어요. 쉽게 말해 기업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조정과 회생을 미리 시도하게 하는 제도죠. 정부와 금융권도 지원 정책을 좀 더 선별적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모든 기업을 다 살릴 순 없다. 살릴 수 있는 기업만 살리자 는 기조로요.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한계 기업 문제는 단순히 정책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체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장 폐지 요건만 강화해서는 부족합니다. 시장 구조 개선, 금융 관행 개혁,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한계 기업이 퇴출되더라도 그 여파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취업 및 산업전환 지원 정책도 병행돼야겠죠. 오늘은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의 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흔히 듣지만 잘 와닿지 않던 단어들, 이제 조금은 구체적으로 느껴지시죠? 이건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투자, 일자리와 직결된 현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계 기업의 생존 전략 회생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 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쉼표 라이프의 여비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